자, 이제 대학원 입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대학원 입시와만 관련된 게 아니라 어디에도 다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제일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로 이게 자기가 평가받는 건 서류랑 시험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70에서 90% 정도를 어느 대학원을 가지라는 걸 서치하고 이야기하는데 다 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서류를 만드는 데는 에너지를 10%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류가 되게 부실하거든요. 특히나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가 부실한 건 언제 드러나냐 하면 내용이 약간 이렇게 흐름을 못한다라는 느낌 줄 때도 드러나지만 오타 같은 거 많을 때. 저는 그냥 이거는 내 개인적인 철칙인데 오타가 2개 이상 발견되면 무조건 점수 깎아요. 쓰고 나서 자기가 한 번도 안 본 그런 정도의 자기소개서는 내가 봐줄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교수들이 저처럼 성깔이 더러운가? 그렇지는 않죠. 그냥 오타가 있으셔도 허허. 오타가 있으신가? 이러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타가 있으면 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까지는 넘어가지만 둘 나오면 무조건 깎아요. 탈락! 그런 사람은. 그죠? 1박 2일을 보던 느낌으로 탈락! 이렇게 딱 해버리는데 자기소개서를 내용상으로도 여러분이 잘 쓰고 싶으시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쓰고 난 다음에 적어도 2번에서 3번은 정독해서 읽어보세요.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 머릿속의 생각들이 더 정리가 안 되는 분 있죠. 그런 분은 소리내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쪽팔려도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가족들 앞에서 읽어보시면서 무한한 쪽팔림을 당하셔 보시거나 아니면 지인들 앞에서 읽음으로써 지인들을 난처하게 만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죠. 자, 근데 자기소개서를 왜 그게 잘 쓰는 방법인가를 제가 깨달았었냐 하면 제가 예전에 미술치료 공부하러 미국에 갔을 때 거기에 이 라이팅 센터라고 있어요. 글쓰기를 도와주는 센터인 거예요. 저는 외국인이니까 당연히 글이 좀 약간 어눌하고 근데 글쓰기 숙제는 진짜 많은 거예요. 뭐만 뻑하니 했다 하면 다 글을 써오라는 거예요. 하긴 말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글이라도 써야지 그러면서 쓸라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라이팅 센터를 가면 거기서 그냥 첨삭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같이 1대1로 앉아서 일단 네가 한번 읽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봐 라고 하면 소리를 내서 읽으면 내 눈에도 내 글이 이상한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럼 오, 바로 그거야 하면서 어떻게 고치면 좋겠냐라고 같이 얘기해 줬었는데 그때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 글을 자기가 고치시려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흐름이 잡혀요. 자, 처음 한두 줄에서는 자기에 대해서 큰 그림 한번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다시 요약하고 종결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실제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방식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시고 구체적인 에피소드 한두 개 첨가하는 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에피소드 막 얘기를 하시면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강점하고 약점은 골고루 어필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약점의 비율이 더 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알고 있는 센터로 연결해 드리겠죠. 그죠? 약점은 언젠가는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저는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어서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상담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하시는 게 낫죠? 그죠? 설사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도 통하는 진실이 있고 모든 것을 끊어주는 진실이 있겠죠.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얘기하실 때 골고루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강점 5대 약점 1, 5대 1의 비율이 맞아요. 그리고 강점이 더 어필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약점을 강하게 어필하시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는 것만 지키시면 자기소개서는 각자의 색깔대로 잘 쓰실 거예요. 그리고 가끔 어떤 분은 자기소개서를 너무 이렇게 개인의 문학적 세계라고 생각을 하셔서 너무 개인적인 용어를 쓰시거나 색깔을 너무 두드러지게 내시는 분들 계신데 대개는 감점 요인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읽었었던 자기소개서인데 선생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하더니 전
미친놈입니다. 딱 이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끝에 가서 끝까지 읽어보니까 뭐 상담 심리학 공부에 깊이 매료돼서 말하자면 상담 심리학 공부에 미쳤고 인간관계를 깊이 가져가는 거에 미쳤고 라는 거지만 이 미쳤다라는 용어 자체가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친구 사이에서 미쳤어 이렇게는 쓰지만 자기를 뽑아줘야 되는 자기 소개서를 쓰면서 전 미친놈입니다 라고 하고 막 문장 쫙 나가고 두 번째 저는 완전히 미친놈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쫙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눈에 두드러져서 그날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끼리 같이 밥 먹으면서 제가 하 교수님한테 선생님 혹시 자기 보고 자기가 미쳤다라고 한 사람 거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워낙 특이하니까 어머 선생님도 읽으셨어요? 미쳤다라고 여러 번 썼던데요? 그러면서 그런 말은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학부 들어올 때 쓰셨던 학업계획서는 가능한 한 잊으시고 학업계획서를 요구하는 대학원의 학업계획서는 어떤 거냐 하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냥 소논문이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학업의 느낌, 학술의 느낌, 연구의 느낌을 내시기 가장 좋은 방법은 참고 문헌을 우르르 달아주시는 거겠죠. 뭐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이런 주장들이 있었었고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이 주제에 관해서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접근하면서 공부를 해볼까 한다라고 학술적인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학업 계획서를 쓰시는데 여러분이 못해도 에너지를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투여를 해주셔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에너지 배분에서 어느 학교를 갈까 고민하고 자료 서치하는데 90%를 쓰시고 10%밖에 이거 안 쓰시는 분들은 서류 전형 마감일 날 그냥 학업계획서 우르르 써내시느라고 학업계획서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도 탈락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시겠죠. 면접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로 메이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대개의 경우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학원 수준에서 학업계획서라고 하는 건 학술적인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연구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을 때 어머 선생님 저는요 알코올 중독 공부하고 싶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귀엽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알코올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뭐 현재의 기존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뭐 더 나아가서 뭐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도 자기가 생각한 게 있으면 더 적으시고 제일 보기 좋았었던 학업 계획서는 연구 계획서는 이 주제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좀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연구 계획서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학부 졸업 논문 쓰시잖아요. 학부 졸업 논문을 쓰시면 그걸 잘 사이즈 다운을 하셔서 그걸 연구 계획서로 적절하게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연구 계획서를 보시고 교수님이 우리 대학원에서 이런 거는 연구 잘 안 하는데 라고 하시면 기본적인 제 신념이고 신조지 또 들어와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감점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 트레이닝도 받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지 실제로 들어와서 그 연구를 할 거라고 기대하는 교수님은 아무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바뀌지 않겠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오면 중학교 공부하면서 당연히 달라지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오면 당연히 달라지죠.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학부 수준이랑 대학원 석사 수준은 매우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계획서를 썼을 때 교수님들이 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겠지라고 기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지만 연구 계획서를 쓰는 데 있어서 어느 만큼 좀 전문적인 학술적 관심을 표현해낼 줄 아는가는 보신다라는 거죠. 제 포인트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가 어떤 특별한 대학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 교수님 밑에 들어가야 되는 교수님별로 모집하는 대학원이 있잖아요. 일반 대학원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수별로 자기 소위 말하는 지도교수 랩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별로 자기 밑에 몇 명이 지원하든 간에 그 중에서 몇 명 슬롯을 할당받아서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결정하는 거가 그 지도교수 한 사람의 몫이죠. 그죠? 다른 분들이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연구계획서나 학업계획서를 쓸 때 그 지도교수님의 연구 관심사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근데 알아봤더니 연구 관심사가 너무 다양하시더라.
그러면 그 와중에 2번 이상 나온 연구 계획서를 쓰시면 되겠죠. 연구 관심을. 포인트 아시겠어요? 자, 그러시면 좋습니다. 저서를 쓰셨다, 논문이 있으시다 하시는 경우에는 읽어보시는 게 추천할 만한데, 찾느라고 찾았는데 그분 지도교수님 될 분의 박사학위 논문을 읽어보고 들어온다. 그건 또 별로 이렇게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사하고 난 다음에 20년이 흘렀는데 그 20년 세월은 다 무시하고 그 전에 걸 읽었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지도교수님도 별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내 논문을 내가 못 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가끔 계신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류 제출 미리 작성하십시오. 충분히 자기 글을 다듬을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막 수백 명씩 지원하고 이러면 안 읽어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세요. 그렇지만 훑어라도 보세요. 어떤 교수라고 하더라도, 어느 대학 어떤 분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훑어보시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늘 글을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교수들은. 오자나 탈자는 알아가지고 이렇게 파복돼서 나와요. 탁 걸리거든요. 아, 뭐야 이러면서 탁 걸리기 때문에 오자 탈자는 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싶은 느낌이 들 때, 아, 우리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꼭 대학원을 가라고 강요하셨지만 난 대학원에 가서 죽어버릴 테야 싶을 때는 오자 탈자를 가득 넣어가지고 이 학업 계획서랑 이런 것들을 내주시면, 왜,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왜 뭐죠, 그 인터넷상의 용어들을, 놀랍게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런 글을 보면은. 서로 알면, 서로 알고 좀 친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쓰는 거를 좋아해요. 나도 많이 쓰고 막 그런 거 쓰면 막 괜히 친근하게 더 느껴지고 이래서 되게 귀엽고 막 이런데, 지랑 나랑 몰라. 모르는데 교수님 반가 뭐 이러면서 뭐 너무 좋아요 뭐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죠. 이분 약 드실 시간을 놓치셨나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절대 안 좋습니다. 절대 안 좋기 때문에 모를 때는 맞춤법을 따라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시험. 전공시험 학부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타임으로 공부하실 경우에는 입시하기 전에 2달 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만 풀타임 안 되시죠. 풀타임 안 되시면 풀타임 시간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곱하기 1.7 정도 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하면 그러면 곱하기 4배를 하고 거기에 곱하기 1.7배 하면 되겠죠. 2달, 하루에 난 2시간밖에 공부 못합니다 선생님 이라고 하시면 풀타임이 하루에 8시간 공부하는 거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곱하기 4를 해야 되겠죠. 그럼 너무 긴가? 근데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곱하기 한 1.7쯤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 좋은 대학교의 일반 대학원이랑 교육대학원에 다 복수적으로 합격하신 분의 합격 수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진짜 그분은 이제 논문만 쓰시면 되겠더라고요. 입학하기 전에 논문만 쓰면 될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식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다 자기 거거든요.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차피 망각의 동물이고 우리가 나이가 18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왜 3살, 5살 이런 애들 공룡 이름 외우는 거 보면 놀랍죠? 브라키오사우루스. 우리가 그저 아는 건 무슨 사우러스 하나밖에 없는데 걔네들은 놀라운 걸 다 기억하고 있죠. 지들은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우리는 하는 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공부해서 6달 공부하나 하루에 3시간 공부해가지고 2달 공부하나 별 차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게 절망스럽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능한 한 고농도로 압축해서 입시 전에 미친 듯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성공 비결이고 그 성공 수기를 내셨던 분의 수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3년을 공부를 하셨대요. 그걸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할 수가 있겠어요. 학교를 차라리 다니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비추입니다. 그런 건 비추인데 입시하기 전 1-2달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시면 적어도 아 내가 이제는 대학원을 좀 슬슬 공부를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한 학기나 2학기 정도 앞서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특별히 마지막 그 학기나 마지막 몇 달 남겨두고는 스터디 하시면서 계속 서로 문제 다뤄보는 거죠. 구술시험 같은 거 잘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터디에서 정보만 교환한다?
아니, 뭐하러. 스터디 안 나가도 그런 건 정보 뭐 얻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지가 준 정보가 정보라는 의미는 또 어딨어. 그죠? 족보대로 해가지고 떨어진 사람 저 수 타봤어요. 여러분 족보 믿지 마세요. 족보가 여러분한테도 있지만 교수들한테도 있겠죠. 교수들은 문제 한번 출제하고 깨끗이 잊어버리고 또 내겠어요. 그렇게 빠가는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족보는 이런 유형이구나를 보시라는 거지 그거대로 나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술시험 같은 건 준비하시려면 스터디를 조직을 하시되 스터디에서 서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난 다음에 구술 형식을 갖추어서 그걸 물어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심리학과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명씩 면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3명이나 4명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대답을 하게 만들어요. 학교에 따라서 좀 잔혹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낼 텐데 먼저 대답할 수 있는 분부터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삐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각자의 구호를 외치고 난 다음에 리에 이러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한다라든지 이런 순서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겠어요? 첫째는 아는 게 있어야 되겠고 둘째는 내가 덜 긴장해야 되겠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들을 각자 출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한번 채점관이 돼주고 우리가 3명 정도 앉아가지고 같이 대답하는 연습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것들. 서로의 눈이 가장 확실하거든요. 여러분의 눈이나 이 평가위원단의 눈이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서로 해보라 라고 하면 부끄럽다고 서로 안 해요. 근데 동료들 앞에서 자기소개 해봐서 지적받는 거가 제일 도움이 돼요. 자기소개할 때 너무 심하게 부끄러워한다라든지 말이 아바바 어버바 한다라든지 아니면 말이 너무 장황해요. 면접 보러 와가지고 말 길게 하는 사람 치고 사랑받는 사람 드물거든요. 그죠? 짧고 중심되는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는 거가 기술이죠. 그죠? 대부분 교수님들이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소개 해보십시오. 자, 시간은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최장이 5분이에요. 자기소개는. 3명이 들어와서 5분씩 자기소개하면 15분이죠. 몇 명 기다리겠어요? 90명, 100명 기다리겠죠. 그죠? 그러면 한 3분에서 4분 정도의 스피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가 필요한데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연습을 해본 자들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자기소개 묻는다라는 걸 머리로는 다 알지만 연습 안 해보고 가면은 잘 못해요. 하고 나서 표정들이 한 번 더 하면 잘할 텐데 그 표정이에요 다. 그래서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구술시험 같은 경우에는 쓰기 시험은 논하시오 위주가 나와요. 뭐와 뭐를 개념과 개념을 엮어가지고 비교하거나 차이를 논하시오 이런 것들을 내기가 출제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내기가 좋고요. 아니면 객관식이겠죠. 그거 아니고 구술시험이잖아요. 구술시험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 유형은 개념을 정의해보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 아니면 도죠.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땡이죠. 그죠? 그래서 개념 묻는 거가 제일 흔하게 나와요. 자, 역전위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면 손 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역전위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혹은 아니면 뭐 어떤 거 있을까요? 개념의 정의 같은 거는 되게 난이도 중간 수준 정도는 내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걸 내면 오히려 대답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제가 상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어렵죠. 상담은 꽃이죠. 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안 내요. 그런 건 안 내고 각 이론이나 학파들에 있어서 주요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상담의 과정이나 기법 같은 거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용어들 그런 것들 위주로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으로 흔한 유형들은 심리치료 학파 혹은 성격 이론들의 학파 같은 거 있죠. 뭐 아들러라든지 에릭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특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뭐 되게 쉬운 난이도 하 수준의 문제를 내라고 하면 인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들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런 거 어쨌든 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론의 적용을 묻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사례 같은 것들을 주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심리치료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묻는 경우가 있는데 구술시험에서는 대략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영어 얘기해보죠. 영어 성적 미리 제출하는 것이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영어를 시험을 실제로 봐야 되는 경우에도 대개는 독해 시험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독해 시험을 할 때 여러분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차피 모르는 단어 섞여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단어 몰라도 그 단어 모르는 채로 그대로 붙잡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영어 시험에서 모르는 단어 같은 것들이 나오면 그냥 그거는 영어로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대개의 경우에는 그 면접 보는 사람이 그 단어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단어를 보려고 이 사람이 단어를 다 아나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그래도 좀 친숙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고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에 왜 영어 시험을 보게 되냐 하면 영어 원서를 볼 때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시험을 보니까 나는 무조건 제끼겠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영어랑 상관없이 뽑히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영어에서 완전히 이렇게 죽을 쏟다라고 하더라도 되게 이 사람이 성실하게 한다라는 인상을 준다라든지 그러는 경우에는 이 영어 시험이 그렇게 크게 맥락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술시험 어려워하지 말고 영어 보고 번역해야 되는 막바로 직독직해야 되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하다 보면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감보다는 훨씬 더 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잘하긴 하지만 되게 잘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 1년 안에 내가 네이티브랑 살지 않는다 하면 영어가 어떻게 늘겠어요. 그죠? 네이티브랑 살아도 허니 I love you 이 말만 늘지 무슨 학술적인 이게 늘지는 않는다고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 그게 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입시가 꼭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요. 포인트 아시겠죠? 자, 면접에서 흔히 하는 질문 보시겠습니다. 너무 흔히 하는 질문이지만 대답 잘하는 분들 별로 안 계십니다. 왜 상담심리 석사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놓으세요. 마음에서. 자, 자기소개를 해보십시오. 간략하게 라고 했는데 저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누구 수라에서 컸고 뭐를 배웠는데 이러고 시작하면 언제 그 사람 20살, 30살 넘어가지고 지금 나이는 42살까지 오겠어요. 어렵죠. 그죠? 자기소개에서 정말로 해주고 싶은, 어필하고 싶은 것들을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하겠죠. 왜 우리 대학원을 지원했나요? 라고 하면 우리 대학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냥 저희 집이 여기서 가깝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면 탈락이겠죠. 그죠? 그럼 이사를 가십시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졸업 후에 어떻게 진로를 꾸려나가고 싶으십니까? 흔하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땡땡과 관련해서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말해보십시오. 이런 질문도 흔하게 면접에서 하는 질문들입니다. 또 별로 잘하진 않지만 가끔 하는 질문들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담 분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망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라든가. 상담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상담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들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압박 면접을 할 때도 있죠. 압박 면접은 사람이 너무 많거나 하면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담자의 자질을 옥석을 가려내는 그런 면접용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정하고 예쁜 미소를 잃지 않으시면서 압박 면접에 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왜? 학부 때 성적이 너무 낮으시네요. 근데 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하면 되게 재수없죠. 너나 잘해. 이 말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때는. 그죠? 내 학부, 나 고민이 많아서 그랬다. 왜? 이러면서. 그죠? 막 그런 말 하고 싶잖아요. 막. 그죠? 그것도 사실이잖아. 학부 때 고민이 많아서 방황하느라고. 학점이랑 술잔을 교환했을 가능성들이 좀 있죠. 근데 그냥 압박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의 예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자기가 되게 이렇게 긴장하고 손을 계속 이러고 있으면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긴장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하시나 봐요. 어떠신 편이세요? 라고 하면 더욱 긴장되겠죠. 그럼 손을 먹겠어 어쩌겠어. 그죠? 근데 그런 류의 압박 면접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안 하시면 고맙겠지만 어떨 때는 해주셔야 여러분의 장점이 더 빛나기도 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소탈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면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그냥 소탈하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겨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압박 면접을 했다고 막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그쵸? 탈락. 그죠? 화를 내는 사람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게 화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원한 대학원에 따라서는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대학원들도 있죠. 학교에 따라서는 그걸 잘 배분을 해서 어떤 분은 9시부터 오시라, 어떤 분은 10시부터 오시라, 어떤 분은 오후 2시부터 오시라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좀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에 왔는데 오후 5시에 면접 본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면접을 보러 들어온 사람이 이미 불었어,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불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게 치료 관련해서 우리가 대학원을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치료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그런 작은 스트레스를 소화를 못한다라고 하면 시작부터 탈락이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탈락이 되는 몇 가지 기술들이 더 있습니다. 면접이 짧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 면접을 이런 식으로 짧게 하시는데 이런 짧은 면접을 통해서 뭘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보시면 그대로 탈락입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리는 건 제가 다 만났던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우리도 피곤한 게 싫고 여러분도 피곤한 게 싫고 좋은 거를 서로 간에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 인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사진을 붙이시잖아요. 신경을 써서 붙이세요. 어떤 분은 사진을 붙였는데 사진이 너무 작아요. 전신 사진을 붙이셨더라고요.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난 이해할 수 없는데 저기 다 보잖아요. 하기 전에 서류 전형을 먼저 해야 되니까 서류 전형에서 볼 때 사람들 대부분 뭘 보겠어요? 그죠? 사진 안 볼래요? 안 볼 수가 없는데 사진의 인상이 단정하고 왜 용모가 단정하고 좋은 인상이다가 난 최선인 것 같아요. 사진의 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거 두 가지는 하나는 너무 화려한 거. 나는 미스 코리아 나가는 줄 알았어. 이렇게 대가리를 사자 대가리를 해가지고 찍으시 막 이런 아니 얼굴이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왜 그러셨을까? 전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면 면접에서 물어봐요. 본인이 자기 소개서에 쓰셨던 사진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인상이 좋으신 것 같은데 그 사진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러고 좀 물어봐요. 내 딴은 압박 면접이라고 좀 물어보면 사진이 좀 없어서요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사진 얼마 하지도 않는데 새로 찍으세요. 찍어서 사진에 놀라운 기술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진이 너무 이렇게 뽀샵이 강하면 면접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아요. 뭔가 진실하지 않은 이런 느낌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자기소개서의 글도 중요하고 사진도 중요한 인상을 남긴다라는 거죠. 용모단정하다라는 느낌이 상담자를 뽑는 데 있어서는 상담 공부를 할 대학원생을 뽑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야, 내 사진 이런 건데 어때? 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친구 피드백이 제일 정확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은 서로 비슷하거든요. 내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때는 상대방 평가가 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이해관계가 안 걸려있을 때는 사람들의 평가는 정직하다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자, 그렇습니다. 면접의 기술. 적당한 길이 질문 포인트에 맞춰서 대답을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질문을 받으면 이 질문을 들으면서 자기 머릿속에서 막 뭐가 이렇게 점화가 되나 봐요. 질문에 나오기 위해서 초반에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쫙 이렇게 끌고 오시는 분 계신데 들으면서 면접관들 지쳐요. 그러면은 질문이 있으면 포인트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죠? 지나치게 짧다. 네. 그러고 끝나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 자기가 더 설명을 해야지. 그죠? 우리 대학원에 지원을 하셨던데 우리 대학원을 좋게 생각하시는 뭐가 있나요? 네. 그리고 끝나면 어떡해? 그죠? 조금 더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나치게 짧은 거 안 좋아요. 그렇다고 막 지나치게 긴 거 있죠.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질문 포인트랑 상관없이 길다. 그러면 누가 생각하더라도 저분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이 상대가 너무 말 길게 하면 어머 쟤 병인가 봐. 이 느낌 확 올라오죠.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가능하면 차분하게 대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 긴장하셔도 상관없어요. 긴장된다라고 하는 건 면접관들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리 있게 이야기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열심히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하실 때는 너무 길지 않은 게 중요해요. 개인적인 경험을 길게 얘기하면 이게 상담인지 면접인지를 헷갈리게 될 때가 있겠죠. 핵심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입시 문제에 참고만 하십시오. 똑같은 문제 내는 경우 없겠죠. 이런 건 좀 쉬웠습니다. 그죠?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이론에 대해서 쓰시오. 이거는 그냥 그 서술식 쓰는 문제였었습니다. 앨리스의 REBT랑 백의 CT랑 비교해서 쓰십시오.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명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지원 동기 같은 거 웬만한 학교에서 다 물어봅니다. 그죠? 직장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개별 질문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 교수님 2명이 들어와서 지원자는 4명 들어와서 답변하는 형식이다. 특수대학원은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특별히 지도교수가 자기 학생 뽑는 그런 포맷이 아니면 교수가 2명 들어와서 뭐 4명 학생들 앉혀가지고 한다라는 게 평이한 보통의 포맷입니다. 참고로 저희 한양사이버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2명씩 저희 짝지어서 들어가가지고 4명씩 같이 봤었거든요. 저랑 김유주 교수님 짝지어서 들어가가지고 의견이 굉장히 비슷했었어요. 탈락이죠, 선생님. 그러면 오, 제껴. 그러면서 제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앉아서 여러 명이서 같이 대답을 하다 보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죠? 셀프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앉아서는 대답이 가능하죠. 그죠? 면접 볼 땐 대답이 가능하지가 않죠. 어떤 거 하나요? 그죠? 이들의 욕구 같은 것들, 욕구 지연을 좀 시켜준다라든지, 충동 같은 거 조절한다라든지,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든지, 원리로 따지면 현실 원리에 좀 더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간단할 일이지만, 그때는 그냥 자 이렇게 하고 뻥 된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좀 더 내려갑니다. 자, 고대 일반대학원 전공 객관식 세세한 내용에서 출제된다. 이런 말은 뭐냐 하면요. 그 대학원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자기들이 배웠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 대학원 갈 때 그랬었지만 큰 대학들의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들도 의외로 출제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로저스 같은 건 출제를 안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누가 대답을 하더라도 다 똑같은 대답이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심리학 공부를 안 한 사람들조차도 로저스라느니 프로이드라느니 이런 것들은 다 알기 때문에 기본 썰을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심리학 관련해가지고 중다 회귀 설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공부를 해야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변별력을 지닌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시네요. 자기가 읽은 심리학 관련 논문이 있거나 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라고 면접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교과서 되면 안 되겠죠, 이럴 때. 교과서를 대실 수도 있겠지만 교과서를 댈 때는 그때 자기가 특별히 그 부분이 어떤 게 좋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적어도 이렇게 물었을 때는 논문을 댈 수 있으면 더 좋고 책을 얘기를 하더라도 좀 더 깊이 있는 개론 수준의 책이 아니라 좀 더 각 개별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을 얘기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상담 심리사로서의 자기의 성격, 장단점을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할 때조차도 장점과 단점은 골고루 섞되 장점이 어필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영어 지문 셀리그만의 긍정심리 이건 21세기 최근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떴었던 학문 분야입니다. 이런 거 물었다라고 하고 고착, 퇴행, 정상분포 물었었던 통계 질문은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통계가 늘 그렇지만 공부 안 하면 전혀 대답할 수가 없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하실 수 있어요. 자, 건대교육대학원 우리 질문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자기소개 해보세요. 대학원에 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영어를 잘합니까? 그럴 땐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잘 못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건국대 교육대학원 같은 이렇게 평이한 질문들을 던졌을 때는 뭘 보고 판단을 할까요? 전체적인 그 사람의 아우라와 인상,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말 내용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만으로도 건질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도 각자 자기 직업이나 만나는 사람들이나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포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죠? 근데 그 포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초반에 만나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야기해보면 대략 감이 잡히죠. 근데 거기서 더 압박해가지고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 자기소개하는 스타일, 자기소개하면서 보여주는 제스처, 자기소개하면서 보여주는 뭐 얼굴의 표정, 자기소개한 그 말의 내용의 진실성이 느껴지는 정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자기소개 3분에서 5분 정도만 시켜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파악이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포인트는 자기소개만 하고 사람을 어떻게 뽑아요를 성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자기소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나 장점을 어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서로 그걸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람 눈은 다 똑같다고요. 자, 아주대 일반 대학원 이런 것들 했다라고 합니다. 영어를 시험을 칠 때 지문을 한 5개 정도 주고 3개를 골라서 완역하는 시험을 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 모르는 거 있어도 괜찮아요. 문장 구조가 쉬운 걸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영어 단어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영어 단어 그대로 영어 단어로 써가지고 완역하셔도 돼요.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으세요. 근데 구조 자체를 아예 다르게 해석을 해버린다라든지 해석이 불가하다라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 뭐 정신분열증, 정적 증상, 부적 증상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죠. 그죠? 핵심부터 딱딱 짚어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정적 증상 뭐 어떤 거 있어요? 망상, 환청, 그런 환각 증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가장 대표적인 거로 얘기할 수 있고 부적 증상 정서가 없다라든지 무정서, 무감동, 무의욕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적 증상 치료 약 먹으면 되죠. 이것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물론 약물 치료도 들어가야 되지만 뭐 조금 더 얘기해 주셔야 되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심리 상담 이쪽으로 하는데 약이 최고죠 선생님. 안 되면 입원하시죠. 이러고 끝나면 안 되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나가보죠. 중앙대 이런 쪽도 했었었고 자, 앞으로의 목표는 뭔가 대학원에서 무슨 연구하고 싶나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도 실제로 그 답변을 했을 때 제가 정말 저걸 할 거야 라고 끝까지 기억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없어요. 그냥 질문에 그치는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말씀드렸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학술적 관심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가 학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조금 더 이렇게 어필할 수 있으면 특별히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중요하죠. 그죠? 일반 대학원에 예를 들어서 왔는데 어느 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냥 뭐 저는 뭐 심리 상담 너무 좋고요. 상담 공부해서 저 자신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우리 가족들도 좋아지고 있어서 그냥 열심히 공부할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땡! 그죠? 포인트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우수수 다 붙으셔야 되는 겁니다. 서강대 상담심리 필기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나왔다고 합니다. 심리학 이론에서 네이처냐 널처냐 해당되는 이론들을 각각 2개씩 쓰고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이처와 널처가 뭐예요? 선생님 하는 그런 표정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네이처는 타고 태어난 거, 널처는 나중에 후천적으로 영향받은 거.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를 할 때 타고 태어난 사람의 성격에다가 초점을 더 두는 경우가 있겠고 그 사람의 양육 환경이 어떻게 그 사람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말러. 뭘 말려? 말리기는. 이러시면 안 되죠. 그죠? 말러. 말러의 대상관계 이론 써보십시오. 개념이라도 하나 딱 기억을 하시면 쓰기가 좋습니다.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더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 카드에 아무래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카드 기출 문제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기출 문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원래 조금 더 문제가 덩치가 크게 나오고요. 객관식 문제는 내는 분들에 따라서 다른데 세세하거나 쪼잔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덩치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비교해서 논하시오. 집단은요, 집단으로 하는 거고요. 개인은요, 개인으로 합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그죠? 집단 상담론 배우셨죠? 네, 거기서 배우셨던 내용들을 여기에 잘 풀어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용어 설명, 반영이니, 역설적 의도니, 행동 조성이니, 이건 면접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행동 조성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개념을 묻는 질문으로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쭉 내려가서 똑같은 질문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높지만 이런 질문들에도 대답할 수 있으셔야 여러분이 최소한 준비가 되신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시험 1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하나 보죠. (2009년도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객관식은 요새 40문제 하신다라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자, 이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나서 상황에 대입해서 이제 대답을 하라고 한 거죠. 내담자가 상담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불안해하니까 상담자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자살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부인한테 알리고, 그 내담자 부인한테 알리고 심리검사를 받으십시오라고 권유를 했더니 내담자가 비밀 유지가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담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무엇이 문제인가? 당신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기본적인 비밀보장 유지의 한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하고, 근데 그럴 경우에는 비밀보장이 안 된다라는 것을 내담자에게 먼저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서양에서 셀프의 확립을 중요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중요시 생각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그렇게 된 사회 문화적 배경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읽어보니까 이 카데는 상담심리학과의 장성숙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한국적인 상담 모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카데의 윤호균 선생님도 이 상담에 있어서의 한국적 상담의 모형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애를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딱 읽으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는 안 내요. 근데 학교들마다 그 교수님들의 관심사들이 있으니까 자기 관심사에 맞는 문제들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한국적 상담의 모형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제가 대충 준비해온 내용들입니다. 질문을 좀 받도록 하죠. 네, 큰 소리로 질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미국으로 대학원을 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도 이런 편제가 나눠지는지 미국에 있는 대학원들은 PhD를 주면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일반 대학원이고요. 사이콜로지컬 닥터를 주면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은 특수 대학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편제는 우리나라에만 이게 있는 편제라서 일반 대학원, 특수 대학원 이렇게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네. 또 다른 질문. 네. 저희는 상담센터가 있어서 이번 학부 대학원 진학하는 분들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자기소개서라든가 그런 데서 당연히 언급하시는 게 좋죠. 네.
언급을 했더니 이거 뭐 학부 때 이런 걸 하고 감점 탈락 이러는 경우 없습니다. 이러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치료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미술 치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미술 치료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뽑는데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협회에서 뭐를 들었고 무슨 어디서 무슨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다 보니까 제대로 별로 이렇게 공신력이 없는 데서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감점이에요, 그게. 근데 뭐가 공신력이 있고 뭐가 공신력이 없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걸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 같으면 당연히 공신력이 있죠. 그래서 언급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건. 슈퍼비전도 이러이러하게 받았었고 이러이러한 트레이닝들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 말씀하시는 게 더 좋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임상심리사 같은 자격증을 땄잖아요. 학부를 졸업하면서 상담센터에서 일도 하고 그래가지고 임상심리사 2급을 땄단 말이에요. 임상심리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언급하는 게 낫죠. 근데 신문지상에 나오는 뭐를 취득하라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요. 아시겠죠?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도 그런 게 하나 더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마치 있잖아요. 면접 보러 오면서 귀에다가 장미꽃 꽂고 들어오는 거랑 비슷해요. 가능한 한 그런 장미꽃은 빼놓고 오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또 다른 질문. 네. 혹시 대학원 중에 군인 경찰에 대한 상담심리와 관련된 대학원 경쟁업체인데요. 서울사이버대학원 대학교에 보면, 군경상담학과라고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추천은 안 해요, 이러면서. 자, 외부로 유출되면 큰일 날 자료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담을 굉장히 이렇게 세부 전공으로 많이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군경상담학과라고 있어요. 다른데 어디도 아마 있을 텐데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학습처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연구를 하고 하는데 커리큘럼을 보니까 2년 동안에 정보들이 너무 많은 과목이 있는 거예요. 야구를 제가 진학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추려서 그건 굉장히 어려운 답변인데, 일단 편입하면 교양은 안 들어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의 대답이 really sure 이렇게 들려요. 가능한 한 전공 위주로 들으시고, 어쩔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오른쪽 양말을 먼저 신고, 그 다음에 왼쪽 양말 신고, 그 다음 신발 신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만, 중간에 편입을 했으니까, 양말 신으면서 신발도 신고, 이쪽에 조끼 끼고 있으면서, 저기는 모자를 쓰는데 다시 양말도 신고, 그런 느낌으로 사시면 돼요. 아니, 편입한 자들을 압박하거나 그들을 소외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호텔 뷔페에 오셨는데 시간제 뷔페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일부 타임에 오셨는데 6시부터 와서 차근차근 먹는 자들이 있죠. 먹고 나서 얘기 막 하고 또 먹고 나서 얘기 막 함으로써 6시부터 8시까지 미친 듯이 먹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7시 20분 타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뷔페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해서 정답이 없어. 그냥 먹으셔야 돼요. 그냥 미친 듯이 막 먹어. 예. 계절학기에도 전공이 개설돼요. 예. 다는 개설 안 되죠. 그 중에서 일부만 개설이 됩니다. 비밀로 저희가 일부러 유지하는 건 절대 아닌데, 예, 그건 이따가 나중에 학과랑 좀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 그걸 정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계절학기 뭘 들을 건지 수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정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편입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 학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니까 편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남들은 이미 많이 뛰어간 코스를 지금 중간에 들어오셨으니까 공부 로딩이 너무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담 심리학과라고 저희가 특성화된 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이 대학원에 가셔서 배우시는 내용들을 많이 다뤄요. 일반 예를 들어 제가 다녔었던 학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학부 시절에 상담과 관련된 과목들은 저희가 2과목에서 3과목 듣는 게 끝이에요. 평가 과목 하나 듣고 상담 심리학 하나 듣고 임상 심리학 하나 듣고 그러고 나면 땡이에요. 나머지는 대학원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학부 자체가 학부 수준에서 이 상담 심리학을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세부 전문화된 과목들을 많이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원에 가셔서 그래서 대학원에서 배우는 게 선생님 제가 학부 때 배웠었던 거에 비해서 더 깊어지는 느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안 그런 점도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잘 추려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질문에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대학원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학부 때 공부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대학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든지 기대가 많으시죠? 그 희망이나 기대가 환경적인 것이거나 주변에 대한 기대라면 가능하면 빨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노력으로 바꾸시는 게 더 좋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학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 과목들을 듣고 많은 것들을 깨달았으니까 대학원에 가면 얼마나 더 전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까? 아니라는 거죠. 대학원 공부는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용이 적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훨씬 더 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가 어떤 의미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구든 전문적인 능력에 있어서든 대학원 수준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더 공부를 하고 찾아서 더 책을 읽고 찾아서 더 연구를 진행해서 나가야 되는 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인 공부를 조금 더 하다가 조금 더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오늘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시작 공부를 준비를 하고 그 대학원 진학을 준비를 하는 기초 단계에서부터 여러분이 너무 소심하게 준비하시지 마시라는 거. 아유 나는 뭐 이러이러한데 내가 뭐 저기 나이도 많고 혹은 내가 뭐 사이버 대학원 나왔고 내가 뭐 어떤 부분들은 부족한데 아유 그런 일반 대학원에서는 다 자기 자대 학생들 뽑겠지 뭐 나 같은 거 왜 뽑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게 현실이 되겠죠. 그죠? 부르짖는 대로 현실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밝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그 미래가 진짜 자기 현실이 되게끔 애를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질들이 여러분을 뽑는 분들의 눈에도 보일 수 있게끔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날 잘 보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술적인 능력이라든지 학문적 관심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고 실제로 내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거나 여러분이 아유 이렇게까지 좋은데 갈 줄은 몰랐는데 하시는 곳에서 당당하게 공부하고 계실 거고 또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시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공부를 하고 내가 의미를 찾는가가 더 중요했고 졸업할 때쯤 되면 논문 쓰는 게 또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유 입시는 그냥 대충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지만 논문은 어려워요 이러시겠죠. 그러다 논문 쓰고 나면 또 다른 게 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살아가는 자세일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오늘 제가 다뤘지만 만약에 못 다룬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게시판 활용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메일 얼마든지 받으니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